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의 달을 맞아 YTN 사이언스가 준비한 특별한 토크쇼 스페셜리스트 진행을 맡은 이정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진행을 맡은 김연진입니다. 흔히 우리가 21세기를 과학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과학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깊고 또 넓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기술 혹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과학이 미치는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앞으로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과학기술의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과학을 제대로 잘 알아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역시 이런 맥락과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왜 과학이 필요한지 그리고 과학이란 과연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특별한 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계를 든든히 받쳐주시면서 동시에 과학 대중화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문미욱 제1차관님. 네, 오셨고요. 그리고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이강환 관장님. 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우리 김범준 교수님 이렇게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세 분과 함께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이정모 관장님, 이 네 분이 정말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과학이라는 분야에 다 몸담고 있는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을 뿐더러 차이점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물리학자 러더포드가 한 이야기인데요. 러더포드는 과학을 정확히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물리학, 두 번째는 우표 수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강환 관장님과 이정모 관장님은 우표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저와 문미옥 차관님은 물리학을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습니다. 과학 중에 과학의 왕, 물리학을 함께 공부했다는 것은 문 차관과 저의 공통점이고요. 한편 여기 두 분들은 이제 우표 수집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너무 좋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또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자리는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자리, 정말 과학을 위한 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질문은 문미옥 차관께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5G 상용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다른 일로 바쁩니다. 5G는 제 소관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과기정통부가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통신사업자들과 함께 그리고 기술을 연구한 분들과 함께 이루어낸 쾌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월 3일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같이 축하하고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축하할 일이고 같이 기뻐야 할 일인 것 같은데요. 4월 3일 이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이 된 5G 기술. 워낙 많이 들어서 다들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만 정확히 이 5G 기술이 무엇인지 상용화가 됐을 때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통신을 하고 있는 것은 4세대 통신망입니다. 5G는 5세대 통신망인데요. 이 5세대 통신망이 4세대 통신망과 가장 큰 차이를 가지는 것은 통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간의 연결 그리고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되는 그런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신으로만 봐서는 지금 당장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이 5G 망 위에서 여러 산업들이 융합이 되고 서비스가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5G망을 저희가 그 세계 최초로 까는 일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던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네트워크망을 가지는 일입니다. 그 위에서 많은 일들이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데이터 네트워크 AI라는 이름으로 과기정통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변화 때문에라도 우리가 과학에 더 관심을 갖는 열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이광화 관장님, 네. 도대체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네, 방금 김범준 교수님께서 물리학이 가장 중요한 과학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과학 책이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올리는 책이 코스모스라는 책일 겁니다. 네, 코스모스의 저자이자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 과학은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지식으로서의 과학도 중요하지만 과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는 더 정확한 대답이라고 한다면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특히 이제 큰 장점이 있는데 뭐든지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은 그 오류를 스스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바르고 논리적인 생각 그리고 오류를 수정하고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범준 교수님의 생각도 궁금해지네요. 이광원 관장님의 생각과 거의 비슷한데요. 저는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알게 되면 보통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누구라도 어떤 본인만의 관점이 있잖아요. 그 관점에 더해서 또 다른, 더 하나의 눈을 더 가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눈을 통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어떤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를 통해서 결론을 유추하고 그런 것들을 과학을 공부하면서 체득하게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학 활동을 하는 것은 인류의 탄생과 동시에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가장 다른 것이 호기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자연이 됐든 어떤 사물이 됐든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점이 가장 다른 생명체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활동이 결국은 인류가 발전을 해가면서 점점 도구도 더 나은 도구가 만들어지고 볼 수 있는 어떤 범위나 대상도 더 많아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온 것 같고요. 과학의 가장 큰 힘은 삶을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혼자서의 노력이 아니라 과학자들과 그리고 기술을 하시는 분들, 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바꿔나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나 멋지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호기심에서 시작된 과학이 이제 기술로 이어지고 이것이 또 여러 사람들의 힘이 합쳐져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대 과학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코페르니쿠스의 혁명 또한 어떻게 보면 상상력에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이광환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근대과학의 시작이죠. 네, 이것도 역시 천문학입니다. 네,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은 기본적으로 우주를 보는 관점을 바꾼 겁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다가 그렇지 않고 우주의 일부일 뿐이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해 나가면서 점점 더 지구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이후에 갈릴레오와 뉴턴으로 이어지면서 과학이라는 것은 그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을 오히려 벗어나서 그 근본적인 것을 탐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현준 씨가 상상력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책 광고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양대 철학과의 이상욱 교수님이 최근에 쓴 책이 과학은 이것을 상상력이라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이상욱 교수는 과학 분야에서의 상상력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갑작스런 깨달음 그렇게 볼 수는 전혀 없다고 설명을 하고요. 그 이상욱 교수님에 의하면 그 코페르니쿠스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잖아요. 그때
그 코페르니쿠스가 사용한 상상력이 가능했던 이유는 코페르니쿠스가 당시에 그 프톨레메이우스의 천동설에 대한 당대 최고의 전문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에서의 상상력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꾸준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당대 과학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끔씩 찾아오는 선물 같은 거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학자는 정말 떡잎부터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과학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어린 시절이 뭔가 남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김범준 교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지금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달이 몇 시에 뜨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그러면 내일은 몇 시에 뜰까라는 걸 혼자 계산해 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조마조마하게 시계를 보면서 정말 오늘은 내가 어제 예측한 그 시간에 달이 뜨는지를 확인했고, 그리고 정말로 그 시간에 달이 뜨는 것을 보고 굉장히 그 어떤 우주가 어떤 물리 법칙에 의해서 결정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김범준 교수님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저 괴짜 물리학자로 통합니다. 남들이 잘 연구하지 않는 좀 별난 거를 많이 연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왕성한 호기심이 아마 그 바탕이 되지 않았나. 요즘 하고 있는 연구의 토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김범준 교수님께서 어렸을 때 이제 오늘 달이 이때 떴으니까 내일은 몇 시에 뜨지라고 했을 때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음미옥 차관님께서 나도 그랬어라고 하셨어요. 천재급이라고. 천문학자가 되셨어야 되는데 잘못되신 것 같아요. 아마 제 옆에 계시는 우리 문미옥 차관님도 어린 시절이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또 물리학을 전공하신 그 배경도 독특하시고 정말 남다른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거꾸로 김범준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제가 되게 초라해지는데요. 저는 좀 그 철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뭘 좋아하는지도 사실 잘 몰랐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른 채로 과학 시간에 그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 이런 걸 따라가면서 저렇게 세상을 이해한단 말이야. 저렇게 물건이 움직이는 원리를 저렇게 풀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동경에 찼던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아이돌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그 춤추고 싶어하고 또 노래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저는 과학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나도 저런 걸 한번 내가 계산도 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동경이 더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두 분 그 교수님과 관장님이 존경스럽게 갑자기 느껴집니다. 사실 그 영화, 뭐 SF 영화, SF 작품 때문에 과학자들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과학자들 유별나고 별난 사람들, 이상한 괴짜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제 친구의 절반이 과학자인데 그들 보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그냥 평범한 모범생들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연구 뭐 이런 실험 같은데 좀 남다른 열정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 안 될 것 같은데 꾸준히 하는 사람들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꾸준히 이렇게 열정과 애정을 쏟고 더 열심히 연구를 하신 분들이 바로 과학자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가 과학과 또 과학자에 대한 이런 선입견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과학에 한 발 더 다가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또 특별한 것을 준비를 해봤어요.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계신 우리 방청객 분들께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직접 이렇게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과학하면은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써주세요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답변들이 많아요. 일단은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네, 이런 답변도 있고요. 어렵다. 네,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스티븐 호킹. 네, 뭐 과학하면은 차가워 보이는데 따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느낌을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공식 외우기 힘들었어요. 유레카, 수학만큼 어려운 과목. 전체적으로 이 느낌을 봤을 때 어떠세요? 다 어렵다는 얘기가 좀 많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물어봐도 나올 법한 보통 평범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진 씨는 네, 과학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요. 저도 여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과를 가지 않았던 것은
과학 때문이었어요. 네, 사실 과학 포기자라고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고백을 해보는데 정말 외우는 공식이 너무 많고 법칙을 그냥 이해하기보다는 많이 외우려고 들었던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저처럼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관장님? 네, 과학은 어렵죠, 사실. 네, 쉽고 재미있게 한다라고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사실은 어렵고 그런데 과학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문학이나 예술도 어렵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과학은 특별히 더 어렵다라는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이 문학이나 예술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은 고상한 사람이 되는데 과학에 관심 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거든요. 네, 뭔가 약간의 선입견이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문화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의 청소년들 중에 물리학을 쉽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 학생한테 학생은 물리학이 왜 쉽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친구는 물리학은 외울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쉽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물리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청소년한테 물리학은 왜 어려워? 그러면 그 학생은 물리학은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물리학 자체가 어렵고 쉽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물리학의 눈으로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외울 게 하나도 없어지는데 그걸 이해 없이 단지 많은 공식들의 집합을 외우는 것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 그러면 누구에게나 물리학은 어렵겠죠. 근데 저는 과학은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엄청 복잡하잖아요. 세상은 정말 복잡해요. 그런데 그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면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특히 물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물리학을 가르칠 때 이걸 단순한 공식의 집합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에 대한 문제도 저는 학생들이 과학을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의 한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에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뭐 과학자가 쓴 책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라는 제목의 책도 봤는데요. 문미혁 차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왜 사람들이 과학을 어렵다고 여기는 걸까요? 과학을 공부를 해보면은요, 과학을 설명하는 언어가 수학입니다. 그래서 그 수학을 가지고 과학적인 발견, 과학적인 그 원리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때도 수학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첫 번째 장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또 과학을 자연스럽게 또 어렵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이런 그 물건들의 움직임을 다루는 게 보통은 역학에서, 고전역학에서 다룹니다. 이것만 해도 시각적으로 이렇게 밀면 밀리겠구나 이런 상상력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는데 가능하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이라든지 전기역학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수학을 모르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의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고 그거는 과학을 좋아해서 시작한 사람도 굉장히 큰 또 그 벽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물리학으로 공부를 할 때 수학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고요. 그것 때문에 수학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수학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 과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조금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과학을 여기 계신 우리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비과학자가 꼭 알아야 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는데 우리 이강환 관장님, 네. 저같이 일반인도 과학을 꼭 알아야 할까요? 네, 대답 드리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이라는 책은 본인 책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배운 과학이 뭐 사회 나가면 쓸모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쓸모없는 건 과학만이 아니거든요. 네, 문학이나 예술도 사회에서 그렇게 쓸모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과학만 한정해서 쓸모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편견인 것 같고요. 수능 같은데 이제 과학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문학이나 예술 문제가 나오면은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평소에 문학이나 예술책을 열심히 읽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과학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과학 책을 열심히 읽자가 아니라 문제가 어렵다. 네, 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려 그러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것도 너무
과학만 어렵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도 일상생활에 필요해서인 것도 많이 있지만 지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보는 하나의 새로운 눈을 가진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관점을 가진다면 그만큼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데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관장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온갖 문제들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뭐 산불이 전파되는 거, 그리고 뭐 인공 강우의 문제, 미세먼지, 수소 자동차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때 각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지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좀 일반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스페셜리스트인데요. 개별 과학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스페셜리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을 공부하지 않는, 전공하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저희 과학자가 모든 분들이 각각 스페셜리스트가 되라고 부탁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많은 분들이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그 반대말 제너럴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소양으로서의 과학을 알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훨씬 더 나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과학적인 이런 지식이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다 보니 굉장히 다시 또 흥미가 생기는,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미옥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학을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강박 같은 게 우리 사회 전체가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작곡가가 작곡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작곡을 해서 아름다운 곡이 나오면 그걸 수시때때로 음반을 꺼내서 다시 틀면서 음악을 즐기시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소설도 보면 작가는 골방에서 맨날 몇 밤을 그 고통 속에서 작가가 소설을 쓰시는데 그걸 또 우리가 읽을 때는 친구에게 야, 이런 책이 있어라고 권해주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 과학에 대해서만은 유독 무엇을 위해서 과학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그 자체로 과학적인 진리 또는 과학적인 발견 이런 것들을 그 자체로 좀 즐기는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한다가 아니라 즐기시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예술이나 뭐 그림이나 소설이나 음악처럼 즐겨야 되는 대상이다. 거기 뭐 충분히 동감하는데요.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과학에서 멀어진다면,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 스스로 소외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게 이제 쉬운 예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음이온 뭐 이런 침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컸는데요. 음이온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침대를 샀는데 알고 보니 라돈 침대였더라. 뭐 이렇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유사과학이라는 용어로 많은 경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의 탈을 쓴 유사과학에 속지 않으려면 과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데요. 그것이 과학 지식 자체를 우리가 명료하게 이해하고 그 지식 자체를 아까 우리 이강환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과학이 지식이다 이런 거보다는 과학적인 어떤 태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리고 근거가 있는 어떤 설명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과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그 기술로 범람하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합리적인 소비도 하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이강환 관장님,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계시잖아요. 과학에 대한 관심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높아졌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실제 그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그 성인 대상의 과학 강연을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인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좋은 강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같은 시간대에도 몇 군데에서 강연이 이루어질 정도로 좋은 강연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에 대한 관심도 그냥 단순히 과학책, 물론 과학책을 많이 읽기도 하지만 단순히 과학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수포자였던 분들이 수학을 통해서 한번 과학을 보자 이런 의욕까지 생겨서 수학 강의를 따로 진행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찾아오고 또 관심을 갖고 하는 모습을 직접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또 변화하게 된 어떤 원인,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동안 보통 이제 인문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가 되었는데 과학은 그렇게 크게 강조가 되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에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고 힘든 일도 많다 보니까 뭔가 모호하고 막연한 답변에 조금 피로감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학은 과학의 장점은 아는 것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정의해주는 그런 명쾌함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새로운 호감을 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명쾌함이 또 이렇게 우리 대중들에게 새로운 신선한 그런 자극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김범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과학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저도 느끼는데요. 그렇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나라 과학계의 내부 역량이 어느 정도 발전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보다 학문에 있어서 저보다 윗세대에 있는 과학자들은 국내에서 과학자로 성장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았던 세대의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제대로 된 연구를 하려면 외국에 가서 거기서 연구를 해야 된 그런 시대에 속했던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안에서 이제 국내의 연구자들을 처음부터 박사학위를 받고 그 이후에 연구자가 될 때까지를 국내에서 교육시킬 수 있었던 첫 번째 세대가 거의 제 연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말로 우리나라에서 과학을 배운 분들이 이제 사회에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을 보다 더 쉽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최근 사람들이 과학에 관심이 많아진 그런 계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이제 동의하는데요. 예전부터 시민들은 과학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충분히 과학을 알고 싶었었는데 문제는 과학자들이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우리말로 배우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우리말로 과학을 배우고 또 우리말로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문미혁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어릴 때 동경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때 동경을 가지게 만든 게 결국 교과서 정도였습니다. 과학 교과서. 근데 커서 이제 보니까 번역한 우리 교수님들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하는데 결국은 그건 외국 과학자가 쓴 것을 번역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이 됐는데 최근에는 우리 과학자가 우리 글로 처음부터 쓴 과학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여유가 그래도 경제적인 어떤 발전을 쭉 해오면 삶의 여유가 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책도 좀 하나의 지적 욕구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찾아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발전과 그리고 과학자의 성장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단시간에 극빈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올라선 저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선 저력의 그 밑바탕에는 바로 과학기술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성장한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과학기술을 조금 멀게만 느끼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과학자 사회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부도 같이 이제 그 노력에 힘을 보태드릴 텐데요. 과학자들이 조금 더 연구실 안에서만
실험실 안에서만 과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국민들이나 일반 그 과학을 궁금해하는 뭐 학생뿐만 아니라 그 호기심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실험실 문도 좀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책으로 써서 또는 강연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넓게는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과학을 만날 수 있게 과학자들과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또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편하게 과학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 김범준 교수님은 책도 쓰시고 또 실험실을 개방해서 시민들을 불러와서 같이 연구를 하신 적도 있잖아요. 김범준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과학 대중화 수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과학의 대중화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과학의 대중화는 대중을 과학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대중이 과학화되는 길은 아직은 갈 길이 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주변에서도 뭐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가 있다고 믿는 분들이 그게 거짓이라고 믿는 분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신문에서 오늘의 별자리 운세를 확인하시고 결혼하기 전에 그 상대방과 궁합을 보고 그런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고요. 아까 차관님이 얘기한 음이온 그건 사실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아서 저는 대중의 과학화가 최종 목표고요. 그걸 대중을 과학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과학의 대중화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미옥 차관님,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맞는 과학의 대중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저는 어느 한쪽이 좀 일방적이어서는 되게 어려운 시간을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편하게 과학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자체별로 하나 정도 큰 시에 가서 중앙도서관 이렇게 해서 하나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마을 곳곳에 마을 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과학을 만날 수 있는 과학관 같은 것이 마을마다 들어가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들러서 과학을 만나고 주부들이 시장 갔다 오다가 들러서 과학도 한번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많이 확장이 됐으면 그래서 좀 그 문턱을 느끼지 않고 일부러 대학 연구실까지 찾아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궁금해하는 과학은 어디서든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아졌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 과학관이요 도서관만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박물관에 계신 이강한 관장님이나 뭐 저는 과학관에 있는 저나 또 직접 대중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김범준 교수님은 대학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느끼는 게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대학 교수들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대학 교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연구인데요. 그 둘 중에 과학 대중화를 위한 활동은 사실 거의 평가받지 못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건 대학 안에서의 교육을 평가하는 거고요. 연구는 주로 교수가 생산해낸 과학 논문이 어떤 수준이고 얼마나 많은 논문을 펴냈는지가 평가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거의 아무도 읽을 것 같지 않은 4페이지짜리 과학 논문을 쓰는 것과 수백 페이지짜리 대중과학책을 쓰는 것을 비교한다면 4페이지짜리 논문은 그 대학에서 교수의 연구 능력을 평가할 때 대중과학책 수백 페이지짜리 책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중치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대학에서의 교수님들이 보다 더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대중들에게 과학을 설명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주변 동료 과학자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그런 동료 문화가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 과학 대중화를 하는 분들을 동료 과학자 사회에서 보다 더 높게 평가해 주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프라 구축 그리고 전문 인력의 양성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좀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이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해야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도 나름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과학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 특히 어린이 과학관을 전국 4개소를 올해 처음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2년 정도면은 지역에서도 서울에는 어린이 과학관이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이제 부모님들이 지원 다니는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을 데리고 과학관에 가서 그 눈높이에 맞는 과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4월이 과학의 달입니다. 그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의 달에 갇힌 공간에서 어디로 와라 해가지고 과학 축제를 좀 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올해는 광화문에 나가서 시민들이 아이들과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연인들끼리 광화문에 이렇게 나오실 때 자연스럽게 과학을 만나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과학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과학을 좀 더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여해 주시는 것이 과학의 대중화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참여가 또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비단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과학 대중화를 위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모임과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토크쇼를 말하는 사이언스 텔레비전도 있고요. 과학 카페, 그다음에 과학 팟캐스트, 과학 토크쇼 등도 많이 있죠. 특히 이광환 박사님은 거기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6년 정도 그 과학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 과학 팟캐스트가 회당 다운로드 수가 대략 평균 80만 정도고 최고는 100만을 돌파하는 정도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런 팟캐스트를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네. 아직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과학책이라든지 과학책 저술이라든지 강의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으로는 그 과학 대중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실제 현장 연구자들과의 교류가 좀 더 활발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광환 원장님이나 김범준 교수님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그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주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충실히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소통이 많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대중에게 소통을 하면서 과학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방송이나 강연 등을 통해서 말이죠. 자, 이정모 관장님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한 과학 커뮤니케이터신데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네, 톱 클래스로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대중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역할들이 더 필요해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많아진 것 같고요. 문미혁 차관님, 정부의 과학 대중화 사업을 위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십니까? 일단 잘 커뮤니케이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과학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요즘 젊은 층에서 굉장히 유튜브라든지 이런 동영상으로 발랄한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아까 우리 이광환 관장님도 자랑을 하셨는데 팟캐스트 유튜브도 몇십만이 시청을 하는 그런 채널들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미디어가 또 우리 과학 대중화에 굉장히 큰 그 새로운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연구실의 교수님들도 1차적으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공부하고자 대학원을 가서 연구실로 온 친구들에게 정말 과학을 잘 가르쳐줘서 좋은 과학자로 성장하게 하는 게 1차적인 좋은 커뮤니케이터로 역할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조그만 어린 아이들한테 방과후 교실에서
과학 그 핸즈온 액티비티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하고 과학을 재밌게 놀이로 또 즐기고 계신 분들도 과학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셔도 사실은 조금은 그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조금은 그 스킬이 좀 필요한데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굉장히 쉽고 재밌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또 과학은 대부분은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면 과학을 조금 아는 사람이 답을 해야 한다는 저희 아들 표현에 의하면 설명충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비슷한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잘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또 정부 차원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전문 과정을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옛날에 이공계 전공했는데 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한번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 저희 그 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전문 과정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문미옥 차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그 범위가 정의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을 전달하는 사람이 모두가 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정말 잘 활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유튜브라든지 또 팟캐스트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교육 등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성장을 돕기도 하고 또 이외에도 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반갑습니다만은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이 좀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도 과학에 대한 관심이 시민들의 관심이 반짝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오래되지 못하고 금방 또 시들어져 버리고 말았죠. 근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분들이 과학자들이 대중 속으로 막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대중에게 오는 것만큼 대중들도 이제 과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중들이 과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들이 먼저 교양 대중 과학 책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과학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회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과학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그런 책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책으로는 아주 훌륭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세상 물정의 물리학이라는 과학계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예. 뭐 이것도 약간 농담이고요. 저도 책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찾아보시면 최근에 국내 과학자들이 쓰는 책의 어떤 이 책에서 담고 있는 내용의 범위가 과거보다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노력하시면 그 과학자들이 대중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여러 다양한 노력들을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책도 많이 접할 기회가 많이 좋아졌고요. 또 공간이나 강연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뭐 박물관이라든지 그 시립과학관이라든지 다른 어린이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과학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저도 많이 느끼는데 최근에 그 과학 강연을 요청하는 곳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우선은 시간을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 강연 그리고 과학 책 이런 거를 읽고 듣고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누구에게도 사실은 잘라서 내줄 수 없는 게 시간인데 나를 위해서 과학에게 시간을 좀 내주시면 과학을 쉽게 또 만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쟁사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휴식과 또는 어떨 때는 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인문학을 찾거나 예술을 즐기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과학이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에서 말해주는 원래 그러한 모습이 우리를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기도 하고 내가 몰랐던 것을 챙겨가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과학에게 시간을 내주시고 과학을 인문학처럼 내 삶을 위해서 챙겨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미옥 차관님의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과학을 어려워하는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과학에 조금은 시간을 내주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 서적을 읽는 것, 과학적인 공간, 박물관 아니면 과학관을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학에 대한 내 마음을 내주는 것이 우선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YTN 사이언스 스페셜리스트.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는지 한 분 한 분씩 좀 돌아가면서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김범준 교수님.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처음에 과학은 물리학과 우표 수집으로 나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취소하겠고요. 오늘 그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차관님 그리고 두 관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그리고 김현진 아나운서님도 오늘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비과학계의 대표로서 아주 솔직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주로 이제 과학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과학이 제일 중요하니까 과학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과학도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고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교양 중에 하나로 동등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어쨌든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학을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꿈을 꾸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젊은 친구들 중에 가끔 저한테 그 과학관이나 박물관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과학관이나 박물관에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그런 이제 인프라가 조금씩 구축되고 있긴 하지만 더 장기적으로 길게 이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데에도 대중들이나 이제 정책 차원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관님.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 공부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번에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들려줄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과학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금을 줘서 운영하는 국립과학관도 있고요. 민간이 또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운영하는 과학관들도 있고 지역별로 또 과학 특색 있는 그런 과학관들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국에 총 따져보니까 한 130개가 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관들 운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가셔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을 주제로 과학 전문가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스스로 과포자라고 고백하신 김현진 아나운서, 오늘 어떠셨습니까? 조금 부끄럽네요. 오늘 어떻게 보면 비과학자로서 대중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는데 저는 굉장히 즐거웠고 유익했고요. 그리고 과학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어렵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 정말 맞닿아 있다는 것, 그리고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과학은 항상 우리 곁에 있고 또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보다 더 풍성해지고 훨씬 더 살기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과학이 교양과 같다 이런 느낌이 받는데 우리 이정무 관장님은 어떠셨나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요. 과학자에게도 과학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학을 일단 시작하면 세상을 보는 전혀 새로운 눈이 생깁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같이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자, 그럼 저희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어려운 과학이란 주제를 쉽게 풀어주셔서 알차게 이해하고 갑니다. 해외에 초전도체를 뮤지컬로 만든 게 있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성인들도 많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과학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쉬운 곳에서부터 과학을 즐기면서 접근할 수 있는 노력, 이것을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과학자분들이 나오셨는데 사실 과학자는 약간 좀 딱딱하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말씀도 재미있게 잘 하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과학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멋진 일을 하는 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